원래 우리 한국의 민족성이 경제 발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성이라는 것이 한국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민족성인데 10년대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에 모든 공동체가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심지어는 지금 가족도 심리적으로 와야 되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공동체가 없어지고 개인화되었다라는 것은 끝나면 좋은데 이 불평등이 생기거든요. 개인들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네, 오늘 모신 분은 심리연구소 함께의 소장님이시죠. 김태형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경제 이런저런 이슈들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조리한 어떤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인은 막 개선하고자 항의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게 되게 적극적인데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참 개선되기가 어렵고 그냥 서로 그냥 묵묵하게 그냥 표현 안 하는 게 오히려 미덕인 그런 문화가 있어서 개선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요새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 민족 심리가 많이 다른가요? 한국인들의 어떤 심리와 일본인과? 네, 많이 다릅니다. 서구의 학자들은 동양을 다 집단주의고 서양은 다 개인주의다는 식으로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한중일이. 하지만 우리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또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심리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민족 심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인간 심리는 다 원래 의식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거든요. 의식 현상. 그래서 민족 공통의 어떤 의식들이 일단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형성되든 뭐하든 머릿속에 뭔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뭐 집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식이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민족 공통의 의식이겠죠. 집단 의식. 그리고 그 집단 의식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게 민족 심리입니다. 민족 심리 현상. 그리고 그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굳어지면 그 민족성이라고 합니다. 민족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족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민족성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둘은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민족성은 이미 몸에 배인 거거든요. 하나의 성질로. 그래서 이건 잘 안 바뀌는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긴 역사적 기간 속에 다른 경험을 한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 심리나 민족성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에 당연히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민족성,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뭐 냄비처럼 팔팔 끓는다. 또 식기도 빨리 식지만. 그리고 도박성도 좀 강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 라틴 사람들 같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빨리 달아오르고 또 감정 표현도 활발하게 하고 또 이게 식기도 잘 식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근거가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민족성으로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성인데 이 인간 중심성의 하위 범주에 감정 중심성이 더 들어가요. 감정은 인간의 욕망을 바로 보여주는 심리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뭘 먹고 싶다, 배고파서. 되게 실현되면 감정적으로 그걸 드러낼 수 있죠. 즐거운 감정 같은 거. 너무 맛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걸 못 먹고 계속 굶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정은 욕망이 실현되었느냐, 좌절되었느냐를 보여주거든요. 바로미터로. 그래서 사실 인간 심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욕망인데 이 욕망 실현이 됐냐 안 됐냐를 한국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신성시한다고 표현한 학자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서구 전통에서는 감정을 좀 배척하거든요. 이건 약간 동물적인 것이고 비이성적인 것이고 그래서 안 좋은 것처럼 보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감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장례식장에서 그 약간 인위적인 울음소리 이런 거를 내는 것도 하나의 우리 뭐라 그러죠? 관례 같은 거였잖아요. 곡하는 거. 곡하는 거. 그럼 오히려 칭찬받았죠.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울지는 않아요. 신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또 그것을 절제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 특히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의 강도도 굉장히 강한데 그건 욕망도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민족성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고 네. 우리 아버님, 뭐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이런 네.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 뭔가 갈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네. 싸우면 왜 우리 뭐라죠? 완전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네, 네. 이러한 안 좋은 현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저는 원래 우리 한국의 민족성이 경제 발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성이라는 것이 한국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민족성인데 뭐 한국인의 민족성 하면 우리성 하나로 집약해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우리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집단이나 우리를. 그래서 해방 직후에 한국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일본 같이 사실 열등한 놈들한테 대대로 우리한테 문물을 배워가던 그 미개한 놈들한테 식민지로 전락해서 수모와 굴욕을 당했고 그렇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거를 역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 의식, 우리를 앞세운 의식. 그게 이제 큰 경제 건설의 원동력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게 좀 축소판으로서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아마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정도로 치면 한국을 못 따라갈 거예요. 하긴 뭐 예전에 보면은 진짜 소 팔고 논 팔아서 장남은 어떻게든 뭐 그렇습니다. 대학을 나오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막 이런 문화가 있었죠. 있었죠. 그걸 잘 보여줬던 영화가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뭐 하나 맛있는 거 안 먹는 분인데 평생을 외국에 뭐 독일도 가고 베트남 전쟁도 가고 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성의 특수한 표현이에요. 예, 우리성이 전체적으로 발현되면 나라나 국가, 민족 차원으로 발현되는데 그게 막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가족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쪽으로 그걸 발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모두 다 경제와 건설에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90년대 지나서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이 우리성이 많이 약화되죠. 네.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사실 우리성이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젊은 세대들은 나라와 민족,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많이 좀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습관, 습성 네. 이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요즘은. 오히려 서양처럼 네. 개인주의화됐죠. 아무래도 영화라든가 어려서부터 막 그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달라진 걸까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 90년대에 사회 시스템 전체가 변화합니다. 그 전까지는 경쟁이 있긴 했지만 집단적 경쟁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운동회 청백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았고 또 경쟁에서 진다 그래도 운동회에서 뭐 청백전 상금이 엄청 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배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항상 우리라는 어떤 집단 속에서 한국 사람들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네. 이제 그걸 보여줬던 드라마가 이제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죠. 마을 공동체를 보여주죠. 우리라는. 네. 근데 90년대부터는 UFC 격투기 시합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1대1. 1대1.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개인 간 경쟁을 강조하면서 계속 그런 걸 도입하거든요. 개인 간으로 싸우도록. 대표적인 게 뭐 성과급이라든가 업무 평가제라든가 또는 진짜 오징어 게임처럼 경쟁을 시켜놓고 1등한테 엄청난 상금을 주는 격차를 벌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 간 경쟁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에 모든 공동체가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심지어는 지금 가족도 심리적으로 와야 되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네.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가족도 그러니까 공동체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공동체가 다 붕괴된 상태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혼자, 개인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놀이 공동체도 경험을 못했고요.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놀이 공동체도 사라졌거든요. 놀이 공동체 경험 못했고 학교에서는 경쟁 교육 받았고
또 사회에 나오면 개인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교육과 상관없이 생활한 성장 환경이나 이력 자체, 자기가 살았던 사회 그 자체가 개인주의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그걸 가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나이 든 세대하고는 그게 크게 달라요. 나이가 좀 있는 세대는 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이제 무너진 것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젊은 세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젊은이들의 일하는 동력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사실 네. 승자보다는 패자가 많아서 그럼 그 친구는 일을 안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요즘 뭐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그냥 알바하면서 네, 근데 네. 일본 이게 먼저 일본에서 시작됐다 그러던데요. 알바하면서 그냥 정규직 말고 네. 그냥 조금 돈 벌어서 좀 그다음 그 돈 모이면 또 맞습니다. 놀다가 네, 그렇게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아. 인생의 목표가. 과거에 국제시장 아버지 목표가 있어요. 가족을 살려내겠다. 그렇죠. 네. 절박했고 네,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 젊은이들은 그런 목표가 없어요. 자기 혼자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해서 정말 사회에서 잘 나가는 그 유명인들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건 극소수만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젊은이들은 아예 내려놓습니다. 다. 목표를 다 내려놔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뒤처지게 되는데 이제 하락하게 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그게 빨리 온 것은 신자유주의가 세계에 이렇게 퍼질 때 한국이 좀 늦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 80년대 시작됐고 한국 9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보다 조금 뒤에 시작됩니다. 모든 문화들이 왕따 문화든 뭐든 간에.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이러한 개인화가 점점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네. 이제 점점 살기 경쟁은 치열해지고 또 우리 경제도 성장 시대에서 이제는 선진국처럼 약간 이제 그 그냥 저성장 뭐죠? 시대. 예, 저성장 시대라고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데서 꿈과 어떤 미래 희망을 잃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부동산 뭐 가격 폭등하니까 아예 뭐 네. 그래서 욜로족이 또 뜨다가 네. 근데 욜로족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 좀 들으니까 또 불안하고 그렇죠. 후회하고 네. 아주 그냥 하여튼 복잡한데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개인주의의 끝 이건 서양을 보더라도 좀 어떤 한계가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주의는 일단 그 일하는 동기 자체를 개인의 이익에 묶어놓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자 일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열을 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머지 전반은 노동력을 깎아먹어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동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없어지고 개인화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불평등이 생기거든요. 개인들 사이에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1등은 많이 받지만 나머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거의 전 개인 간 서열 사회라고까지 생각하는데요. 개인 간에도 서열을 매기고 경쟁을 하는 사회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여행을 해외 여행을 한 몇 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연히 그 숙소라든가 민박집 우리 그 뭐죠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의례적으로 서열을 정확히. 몇 년이 그렇죠. 몇 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보는 거. 네. 그게 가장 먼저 외국 서양 사람들이 되게 실례인데 네. 나이를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형 대접을 하든 동생 대접을 하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서열을 정합니다. 예. 그게 나이로 정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외국 나가서 만날 때 나이로 정하고 한국에서 보통 돈으로 정합니다. 돈 잘 벌면 서열이 올라가요. 뭐 외제차 몰면 국산차 모는 사람보다 서열이 높은 거죠. 또 외모로 서열을 정하기도 하고 온갖 거를 다 가지고 서열 경쟁을 해요. 한국 그래요? 사람들이 개인 간에. 그러면서 개인 간 불평등이 자꾸 조성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있는 조건에서 개인 간 불평등까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경제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 개인 간 불평등 사회에서 받는 정신적 상처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사람을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개인 관계가 너무 나빠졌어. 인간관계가. 서열 경쟁을 자꾸 하니까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친구한테 무시당하고 왔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실 19세기, 20세기 후반부, 1900년대 후반부부터는 어떤 문제가 부쩍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노동운동이나 이런 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90년대 이후부터 그게 상당히 약화됐으니까.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울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회사에 나오긴 나오는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집중해서. 그래서 물어보면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1980, 90년대를 전하면서 서구에선 그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에. 그래서 도입된 게 상담사. 회사 내 상담사를 고용하고 행복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죠. 네. 그 왜냐하면 생산성이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모아서 이렇게 같이 모여 나왔을 때는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막 노동운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싫었으니까 이게 쪼개놨거든요. 개인으로 다 개인별로 싸우게. 그랬더니 개인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신건강이 파괴돼가지고 정신병적인 문제들. 요즘 사회에서 나오는 끔찍한 어떤 사건들 보면은 맞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냥 백주대낮에 그냥 이유 없이 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서히 악화되다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총기 난사범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가 총기 규제가 심한 나라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만약 총기 규제가 없다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환경이라면 우리는 미국보다 몇 배는 더 아마 사건 사고 났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인의 그 성정상 심리사를 봤을 때 신림동 그 칼 무차별 칼 살인 사건 그것도 사실 그 청년이 총기를 구할 수 있었다면 총으로 쐈겠죠. 그렇죠. 못 구했으니까 그 정도죠. 그래서 그것도 한국도 본격적으로 미국처럼 총기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 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비용 지출 엄청나죠.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엄청납니다.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어요. 거기에 사회 병리 현상,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빠지는 것,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범죄가 증가하는 강력 범죄, 또 사회 병리 현상이 증가하는 게 다 똑같아요. 같이 오르락내리락거려요. 왜냐하면 원인이 비슷하거든요. 네. 출발적 원인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개인화돼서 분열돼서 인간관계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극도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집단, 그러니까 그 나 혼자냐가 아니라 여럿을 생각하는 집단 문화가 이미지에 우리가 박혀 있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 든 층들이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거고.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어로 우리를 썼죠. 그렇죠, 보통. 우리.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뭐 유럽 사람들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이 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도 그렇게 안 써요. 주어를 우리로 안 씁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우리라는 주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큰 어떤 그 집단화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이뤄냈다면 지금은 이제 좀 그 병리학적으로 정신이 병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맞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인간관계 악화되고 사회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계속 주장을 해온 게 우리를 복원해야 된다 이건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정신건강을 가지고 살아온 이유는 이 우리 민족성 덕분인데 특히 우리라는 집단을 이루고 살아온 것에 이제 전 큰 덕을 입었는데 그 덕분인데 이게 다 깨진 것이 얼마나 안 좋으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서양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자살이 많았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 자살,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울해서 죽는다거나 그렇죠. 외로워서 죽는다거나 불안해서 죽는다거나 한국은 그런 자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일본 식민지 이전에는. 한 번도라면 좀 과장일 수 있겠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스스로 자살했던 경우들이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 우리 문화거든요. 네. 집단주의 문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뭐 계급적 대립 이런 건 있었지만 평민들끼리는 사이가 엄청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농촌 마을 공동체를 떠올려 보시면 될 텐데 그런 조건에 살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긴 예전에는 옆집 숙소가 몇 네. 개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 할 그렇습니다. 정도였으니까. 네, 서로 다 알고 지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예, 예. 그게 나쁘게 작용하면 그럴 수 있는데 좋게 작용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면 불안도 없습니다. 불안도 보통 혼자 있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살의 주요 원인이 우울이 외로움이나 불안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살자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더 많다고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우리라고 제가 그게 자살 90년대부터입니다. 원래가 아니라 네. 원래는 우리 그런 게 없었는데 일본 식민지 되기 전에는 그런 자살자는 없었어요. 한국인이 자살한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명예자살. 억울해서 자살하는 거 있죠. 누명을 썼다든가 연련대 뭐 모욕을 당했다든가 이런 자살 있잖아요. 항의하는 자살.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인 어떤 사회적 행동이거든요. 아니면 나라를 빼앗겨서 자살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는 그야말로 염세적인 자살. 너무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죽을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본 강점기 때 처음으로. 그래서 그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보도를 그렇게 해요. 원래 우리 민족은 자살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사설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본 식민지 된 다음부터 늘어나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증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 통치 문제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살짝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그 총독부는 신경증으로 몰아갔어요. 자살의 원인을. 그래서 한강에다 그것도 세우려 했습니다. 진짜로. 자살하지 말라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오늘날에는 신경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우울증으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총독부는 개인 문제로 몰아갔고 동아조선 이런 데서는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문제 아니냐. 자살자 없었다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살자가 이렇게 일본 강점기 때 좀 늘다가 해방 후에 또 줍니다. 쭉 줄다가 박정희 독재가 시작되면서 또 늘어요. 70년대 들어서 자살자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80년대 또 줄어듭니다.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공동체가 사실 보존되고 이러면서 자살자가 또 줄어요. 9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딱 한국을 강타하면서 그때 자살자가 세계 1위로 뜨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 이후로 문제 떨어지질 않아요. 세계 1위 자리에서 거의.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신자유주의 왜 개인으로 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다 깨지면서 그걸 감당하기 힘든 거죠. 정신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원래 좀 개인적으로 살아왔으니까 차라리 신자유주의에서도 좀 내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5,000년 역사 동안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 90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동체가 와해돼서 개인화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주는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그 한국의 여러 가지 병폐 문제들을 해결하고 혹은 다시 어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 우리라는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교육한다고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익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못하라고 우리를 중시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화목한 가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가족이 화목하면 그 아버지가 돈 벌어오면 그냥 혼자 안 써요. 국외시장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가족을 중시해요. 이게 우리주의의 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익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잘 되면 나도 잘 돼야 되고 아버지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죠. 이제 뭐 사회로 나오면 협동조합이 그런 조직이 되겠죠. 협동조합은 회사가 잘 되면 나한테도 그만큼 돌아오고, 그렇죠. 회사가 망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고 이런 나보다는 회사를 앞세우는 우리를 앞세우게 되는. 근데 한국 사회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익이 이렇게 일치한 사회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 전체 GDP가 올라가도 절대다수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 또 우리주의가 형성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돼야 이 우리가 꼽힐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물론 불평등한 사회, 뭐 양반, 평민 이런 차별 있는 사회에 살았지만 평민들 관계에서는 불평등이 거의 없었어요. 비슷비슷했습니다, 수준이. 그래서 이 안에서는 불평등이 없고 화목했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주의가 꼽힐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성이. 근데 90년대 넘어서 이렇게 다 와해됐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고 싶다면 한국 사회의 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는 우리를 내세운 사람들이거든요. 체질적으로. 그 월드컵 문화라든가 IMF 때 금모기 문화 같은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객관적 조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한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면 순간 우리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능력이 세계 최고거든요. 하긴 뭐 어려운 어디 뭐 네. 저 재난 생겼다 그러면 우리 네. 그 모으기, 돕기, 달려가죠. 뭐죠? 그 뭐 수재문 돕기, 네. 뭐 이런 이재민 돕기 이런 맞습니다. 거 막 적극적으로 하죠. 태안반도 뭐 기름 유출 때 다 달려가는 거 보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걸 왜 사람들이 달려가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력은 있네요. 네, 그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게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동의 목표로는 일시적으로밖에 우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또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IMF 근모가 끝나면 또 개인이 돼요. 근데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되는 평등하고 화목한 사회가 되면 우리 시장이 전면 발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네. 그러면 뭐 저는 한국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거의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